5장의 6번째 섹션은 붕소 화물에 관한 것입니다. 붕소 13족 원소이죠. 13족 원소의 2주기 원소로 보면 붕소고 그 밑에 3주기 원소가 알루미늄이에요. 붕소 알루미늄을 기준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붕소는 비금속 원소, 알루미늄은 금속 원소. 그러니까 2주기, 3주기가 딱 갈라치면서 비금속과 금속인 것이 참 재미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붕소는요. 비금속 원소이긴 하지만 점기염 농도값을 봤을 때 얼마냐면 2.0이니까 이것이 웬만한 대부분의 비금속 원소, 심지어 수소만 하더라도 점기염 농도 얼마? 2.2죠. 그래서 수소와 같은 아주 점기염 농도가 작은 비금속 원소도 더 작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붕소는 보통 산화수가 무슨 산화수일까요? 자기가 점기염 농도 작으니까 양의 산화수인 플러스 3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붕소가 할로겐 원소와 결합을 했어요. 붕소는 13족 원소, 원자가 전자 3개죠. 할로겐 원소와 결합할 때 원자가 전자 1개 내고 공유결합, 1개 내고 공유결합, 1개 내고 공유결합. 물론 자기가 전자항이 될 때 할로겐 원소도 전자를 1개 내면서 공유 전자쌍을 형성했죠. 붕소가 원자가 전자 3개를 가지고 모두 무슨 결합한 데 썼어요? 예, 공유 결합.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결합을 할 수가 없죠. 전자쌍 3개가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면삼각형.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SN 값으로 따져보면은 전자쌍이 몇 군데 방정을 뻗었어요? 자, 단일 결합이든 이중 결합이든 삼중 결합이든 어떤 다중 결합이든 비공유 전자쌍이든 무조건 한 군데 방향을 기여해요. 그래서 세 군데이기 때문에 SN 값이 3이죠. SN 값, 스테릭 넘버가 3이고 그때는 자기는 무슨 혼성오비탈로 결합한다? sp2 혼성오비탈로 결합하죠. sp2 혼성오비탈을 만들면은 혼성오비탈을 만드는데 과장하지 않은 p오비탈이 하나 남았죠. 그 p오비탈은 비노비탈인데 그것이 sp2 혼성오비탈 평면삼각형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존재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이 비공유 신재쌍을 제공하는 루이스 염기와 결합을 하죠. 그래서 이 붕소가 F 하나, 둘, 세 개와 결합하고 있는 상태에서 암모니아라든지 여러 아미노의 물질의 질소가 비공유 신재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했어요. 이거는 빈 오비탈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전자쌍이 존재하는 오비탈과 빈 오비탈 간의 겹침의 결합은 뭐라고 합니까? 배위 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배위 결합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위 결합을 할 때는요, 항상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산염기 반응이에요. 비공유 신재쌍을 제공하니까 루이스 염기라고 하고, 비공유 신재쌍을 제공받으니까 루이스 산이다라고 표시를 하죠. 여러분들, 산염기의 일반적인 정의가 브랜세드 로우리의 정의인데, 브랜세드 로우리 정의는 루이스 산염기 정의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산염기의 일반적인 정의인 브랜세드 로우리의 산염기 반응이 이루어지면 항상 루이스 산염기 반응이 이루어지는데 항상 루이스 산염기 반응은 무슨 결합이 이루어져요? 배위 결합.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13장 산염기 반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할 텐데 거기에서 반응하는 모든 것은 무슨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위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배위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이고 붕소의 할로겐한 물질은 보통 뭘로서 제공한다고요? 루이스의 산이다. 자, 루이스의 산이다라고 하는 정도와 그리고 저 구조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붕소 화물은 붕소가 수소하고 결합했을 때죠. BH3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BH3 분자끼리 만나가지고 B2H6가 형성이 되죠. 저게 여러분들 지난번에 6기에서 문제가 나왔죠. 자, 논란이 됐을 텐데 저 B2H6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한테 몇 년째 지금 계속했죠. 어디에 이미 나와가지고 저게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었어요. 어디에 나와서 증명이 되냐면 수능에서 BH3의 분자 구조는 이러고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존재를 못하기 때문에 모두 어떻게 될까요? 정답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BH3가 존재를 못하는 건 왜 그러냐 했더니 붕소가 수소하고 세 개의 결합한다라면은 이게 평면 삼각형 구조일 텐데 평면 삼각형 구조에서 전기염 풍도 누가 더 커요? 붕소는 2.0, 수소가 2.2죠. 아니 수소가 붕소하고 결합해서 전자 밀도를 끌어당기면서 부분적인 음성, 붕소는 부분적인 양성이죠. 수소가 지금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자기가 지금 전자를 한 개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따라서 이 수소가 누구하고 추가적으로 결합하려고 하냐면은 여기도 전자 밀도를 이쪽에 수소 쪽에 끌어당기니까 붕소가 빈 오비탈을 갖고 있고 부분적인 양성의 성질을 띠고 있는데 이 수소가 전자 밀도를 괜히 끌어당겨 놔놓고 있어서는 불안정하니까 어때요? 이쪽으로 자기가 결합을 해버리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가 괜히 끌어당겨 놓고 있어서는 불안정하니까 이 붕소의 빈 오비탈 쪽으로 전자 밀도를 주면서 결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수소가 붕소하고의 전자 두 개를 가지고 한 군데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쪽으로도 결합하죠. 그다음에 이 수소도 붕소하고 분명히 공유 결합할 때 전자 두 개 있는데 전자 두 개를 가지고서 한 개의 시그마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해버렸어요? 두 개를 한꺼번에 해버렸죠. 따라서 여기 붕소와 수소 간에 원래 전자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한 개의 시그마 결합이 아니라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이 되면서 평균적으로는 각각 전자가 한 개. 시그마 결합도 전자가 두 개가 돼야 한 개의 결합이고 파이 결합도 전자가 두 개가 돼야 한 개의 결합인데 아주 희한한 시그마 결합이 돼버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소가 붕소하고 공유 결합할 때 전자 한 개 한 개 내고서 공유 결합했죠. 전자 두 개를 가지고 더 어떻게 돼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까지 결합을 했죠. 그래서 각각 평균적으로 요 한 개당 전자 한 개씩 존재하는 게 돼버리면 전자 두 개가 원래 한 개의 결합인데 전자 두 개를 가지고서 두 군데 결합을 했죠. 이걸 우리는 다리걸침 결합입니다. 중심이 몇 개예요? 보통 시그마 결합하면 중심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핵. 근데 중심이 세 개이기 때문에 3중심 2다리걸침 결합인데 그런 용어는 몰라도 돼요. 하여튼 다리걸침 결합이 딱 되고 나니까 다리걸침 결합에는 용어 몰라도 돼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여기는 전자 두 개가 한 개의 시그마 결합, 전자 두 개 한 개의 시그마 결합. 그런데 여기는 전자 한 개 한 개가 시그마 결합이죠. 두 개 간의 반발이 클까요? 한 개 간의 반발이 클까요? 두 개 간의 반발이 크겠죠? 바깥쪽이 결합각이 크고 안쪽이 결합각이 더 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 간에는 반발력이 작용하는데 전자가 두 개가 있으면 핵을 세게 끌어당기니까 핵 간의 거리가 짧겠죠.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핵 간의 반발력을 전자가 극복해요? 못해요? 못하죠. 따라서 길이가 어떨 거예요? 더 길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이포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레인이 결합을 해서 결국 다이포레인으로 존재하는데 저 다이포레인 상태에서는 붕소 간에 직접적인 결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인 결합이 없죠. 우리가 화학식을 보면은요. 이거는 B2H6랍니다. 이것은 C2H6죠. 그럴 때 에테인, C2H6에서는 탄소 간의 결합이 있는데 이렇게 다리걸침 결합하니까 붕소 간의 결합이 있더라 없더라? 없죠. 그리고 또 여기는 탄소와 수소 간의 결합 6개가 모두 결합 길이가 똑같은데 여기서는 어떻더라? 다리걸침 결합은 길고 그리고 다리걸침 결합이 아닌 거는 작죠. 결합 길이가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차이점. 공통점을 볼까요? 전자쌍이 뻗은 방향의 수. 이렇게 해서 네 군데이기 때문에 SN 값이 4죠. 탄소가 무슨 혼성오비탈? sp3 혼성오비탈. 붕소, 전자쌍 네 군데 방향을 뻗었어요. 네 군데 방향을 뻗었죠. 무슨 혼성오비탈일까요? sp3 혼성오비탈. 그래서 저 C2H6에서의 탄소도 혼성오비탈은 sp3이고 B2H6에서의 붕소도 혼성오비탈은 뭐라고요? sp3 혼성오비탈. 이게 또 저 두 개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제가 크게 세 가지 내용했죠. 저것만 해도 보기, 기억, 니은, 띠것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저거를 여러분들이 보기로 나왔을 때 판단할 수 있을까요? Yes. 알루미늄은요. 전자를 잃어서 양면이 되기 쉬운데 몇 개까지 있습니까? 3개. 그래서 몇 가지 양면이 되기 쉽더라? 플러스 3가지 양면이 되기 쉽더라.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할로겐 원소들은 2주기 원소, 3주기, 4주기, 5주기 원소들에서 호돈소 물질 상태에서 모두 뭘로 존재하냐면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요. 자, 제가 호돈소 물질이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다른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상태예요. 자기만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자기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F는 F2, Cl은 Cl2, Br은 Br2, I는 I2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죠. 그리고서 어디로 가면 갈수록 이것의 끓는 점에는 농점이 더 높으냐면 I2로 가면 갈수록 끓는 점에는 농점이 더 높더라. 왜 그러냐라고 알칼리 금속과 비교합니다. 리튬, 소디움, 포타슘, 르비돈 일족 알칼리 금속인데 주기가 크면 클수록 전자급실수가 많죠. 핵과 원자가 전자의 거리가 멀죠. 인력이 작죠. 인력이 작으니까 그 전자들이 자기 주위는 핵하고 인력이 작으면서 금속 결합력이 작은데 금속 결합력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금속 결합력이 작으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져요. 이 할로겐 원소도 설명은 똑같아요. F 그리고 Cl, Br, I로 가면 갈수록 원자가 전자가 더 원자가 전자 급실수가 많고 핵과 원자가 전자 거리가 머니까 인력이 커요, 작아요? 작죠? 자, 문제는 얘들은 이원자 분자예요. 인력이 작으니까 이 전자하고 핵하고 인력이 작아서 전자 밀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 그걸 뭐랍니까? 평가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죠. 이쪽에 오른쪽으로 전자가 많이 치우치면 부분적인 음성의 성질이 굉장히 커요. 이쪽은 전자가 부족하니까 부분적인 양성의 성질이 굉장히 크겠죠.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음성의 성질이 크고 부분적인 양성의 성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양성과 음성 간의 정정 인력이 크겠죠. 그런데 이주기 원소는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전자 밀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어려워요. 왜? 다 핵에 가까이 강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평균 현상이 일어나기 어렵고 부분적인 음성과 양성으로 나뉘어지더라도 크게 나뉘어질까요? 작게 나뉘어질까요? 작게 나뉘어지겠죠. 따라서 이런 정정의 인력이 작을 거다. 이 인력을 극복하기 어려우면은 고체나 액체로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력을 극복하기가 쉬우면은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할 수가 이게 쉽게 인력을 극복하고 기체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어떻게 되더라? 더 높아지죠. 알칼리 금속에서는 밑으로 가면 갈수록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어떻게 돼요? 더 낮아졌죠. 그래서 왜 저러냐라고 하는 경향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문제는 기계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1기압 25도씨 상태에서 F2로 존재하고 CL2로 존재하고 PR2로 존재하고 그리고 I2로 존재하는데 F2와 CL2는 농점과 끓는 점을 봤더니 기체 상태예요. PR2는 농점과 끓는 점 사이가 25도이기 때문에 액체 그리고 I2는 녹는 점이 114도보다 더 25도보다 농점이 높죠. 즉 114도보다 25도가 더 낮기 때문에 25도시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클까요? I2보다 BR2, BR2보다 CL2, CL2보다 F2로 갈수록 반응성이 큰데 이 반응성은 전자체 나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뭘로 생각해야 됩니까? 전기 음성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F2로 갈수록 가장 반응성이 크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십시오. 할로겐 원소의 성질과 반응성인데 여기 MnO2라고 하는 물질이 할로겐 원소의 음이온과 반응을 해서 할로겐 원소한테서 전자를 빼앗았어요. 다른 물질한테서 전자를 빼앗아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뭐라고 합니까? 산화제라고 하죠. MnO2에서 산소가 기본적으로 산화수 마이너스 2가 두 개만큼 마이너스 4가고 망간이 플러스 4가고 자기가 다른 물질한테 전자를 빼앗아서 자기는 플러스 2가로 환원이 돼요. 스스로는 환원되지만 다른 물질을 한테서 전자 빼앗아서 산화시키면 산화제죠. 그러면 역반응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이번에는 누가 누구한테 전자 빼앗을까요? 염소 분자가 Mn 플러스 2가한테 전자를 받아서 이쪽 역반응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산화제일까요? CL2가 산화제죠. CL2보다 MnO2가 더 센 산화제. CL2보다는 BR2가 반응성이 약하죠. 그래서 이 I2보다는 BR2가 더 센 산화제고 BR2보다 CL2가 더 센 산화제고 CL2보다는 어때요? MnO2가 더 센 산화제이기 때문에 항상 반응은 센 놈이 반응해서 약한 놈이 생성되는 쪽으로 치우치니까 CL2보다 MnO2가 더 센 산화제이기 때문에 이 반응은 정반응을 할까요? 역반응을 할까요? 정반응을 가서 결국 염화이온으로부터 염소 분자, 브로마이온으로부터 브롬 분자, 요오도 이온으로부터 요오도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F2는 이렇게 얻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F2가 MnO2보다 더 센 산화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지금 이 설명했던 내용들은 일반학 기본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고서 넘어가시도록 하시고 암기하세요. 반응성은 어디로 갈수록 크더라? F2로 갈수록 크더라. 여러분들 왜 제가 CL2보다 F2가 반응성이 크다고 했어요? 전자친화도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전기 음성도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전기 음성도로 봐야 된다고 분명히 경고를 해드렸었습니다. 할로겐 원소는 전자를 빼앗아서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수소는요, 일반적으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가 쉽죠. 따라서 수소하고 할로겐 원소하고 반응하면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고 할로겐과 수소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이미 산염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자, HF에서 HI로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더 센 산이에요. HF로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더 약한 산이죠. HF로 갈수록 왜 약한 산이냐라고 했더니 이거는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해요. 여러분 암기하세요.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하면 무조건 공유 결합해요.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하는데 이온 결합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은 항상 공유 결합인데 이 비금속 물론 배위 결합도 공유 결합에 포함시켜서 생각합시다. 이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에서는 두 비금속 원소가 서로 다른 원소일 때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공유 결합력이 더 강하고 그걸 우리는 결합 해리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하죠. 결합 에너지가 더 큰데 여러분 원래 결합 해리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HCl이 끊어질 때 결합 해리가 될 때는 일반적으로 이 결합 에너지는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전자 한 개씩 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한 개씩 가지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자 한 개씩 가지고 떨어져서 수소 원자 기체, 염소 원자 기체가 될 때 이때의 엔탈피 변화가 바로 결합 해리에너지인데 일단 결합 해리에너지가 크면은 결합이 안 끊어지죠. 거꾸로예요.
이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염 송도 차이가 작죠. 자, 수소 얼마입니까? 2.2죠. 수소 2점이에요. F 얼마입니까? 4.0. 차이 얼마일까요? 1.8이죠. CL 얼마입니까? 3.0. 차이 얼마입니까? 0.8이죠. BR 얼마에 2.8이에요. 차이 얼마입니까? 0.6이죠. I 얼마입니까? 2.5죠. 0.3이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염 송도 차이 값이 더 작더라. 따라서 결합 에너지가 작더라. 결합 에너지가 작으면 일단 결합이 쉽게 끊어지죠. 더군다나 결합이 쉽게 끊어질 때 홀 전자 상태로 끊어지는 것은 기체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 홀 전자를 가진 화학종을 뭐라고 합니까? 라디칼. 라디칼은 굉장히 반응성이 큰 거예요. 따라서 얘들이 끊어지긴 끊어지는데 수용액 중에서 끊어질 때 어떨까요? 염소가 야, 너도 전자 한 개 가지고 나도 전자 한 개 가지고 끊어지면 우리 다 라디칼이잖아. 여러분들 라디칼이라는 용어가 원래 어디서 나왔어요? 화학에서 나왔죠. 어디서 쓸까요? 자연과학 전체에서 써요. 생물에서 뭐 산소 라디칼 이런 거 쓰잖아요.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 틀까 안 틀까요? 쓰죠. 좀 반응성이 높은 활동적인 사람, 뭐 좌충우 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라디칼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이건데 라디칼은 굉장히 반응성이 큰 화학종이거든요. 따라서 야, 수용 중에서 우리 서로 호전자 가지고 떨어지면 불안정하니까 염소가 뭐를 야, 어차피 우리는 안정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냐? 끊어지긴 하지만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그 전자 내가 다 가질게. 그래서 수소도 이온 상태, 자기도 이온 상태. 수소 이온이 되고 난 다음에 물 분자에 O하고 배위 결합을 하면서 히드로늄 이온 형성하면서 비교적 안정화돼요. 염화 이온이 되면은 이 음이온과 물 분자의 이온 이중극자 간의 인력이죠. 부분적인 양성. 이렇게 인력이 작으면서 어때요? 더 안정화돼요. 그래서 라디칼 되는 것보다는 자 따라서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화가 되는 것이 더 안정해지더라. 그래서 일단 쉽게 끊어져야 어때요? 수용액 중에서 뭐가 되기도 쉽다? 이온화가 되기도 쉬워요. 이온화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염 송도 차이가 작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가 작고 더 쉽게 끊어지면서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되기 쉬우니까 무슨 산이더라? 더 센 산이더라. 그런데 HCl부터 HBr, HI까지는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되니까 절대적인 강산. HF는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가 잘 안 되니까 부분적인 로만 이온화되죠. 따라서 절대적인 약산이라 합니다. 강산 수용액을 만들면은요, 이것들은 유리 용기에 보관해도 되는데, HF 수용액은 유리 용기 중에 보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리 용기 중에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리를 녹여버리더라는 거죠. 유리의 기본적인 뼈대 구조는 이미 일반학 총론의 핵심 일반을 다 했어요. 뭐와 뭐 간의 결합이 계속 이어집니까? Si와 O 간의 결합이 계속 이어지죠. 자, 시그마 결합인데, Si와 O 간의 시그마 결합은요, 전기염소 차이가 굉장히 큰 결합이기 때문에 매우 강한 공유 결합이에요. 산소 3.5죠. 규소 얼마입니까? 1.8이죠. 전기염소 차이가 얼마나 나요? 1.7이나 나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공유 결합이고, 이게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한 결합이냐면은 탄소와 산소 간의 공유 결합이 굉장히 강한 공유 결합이거든요. 여러분, 탄소와 산소 간의 공유 결합은 다이아몬드의 뼈대 구조인 탄소 간의 이 공유 결합력만큼이나 강해요. 이것도 결합 에너지가 약 350. 이것도 결합 에너지가 350이거든요. 자, 하여튼 CO 간의 전기염소 차이가 클까요? 빨리 암산하세요. SiO 간의 전기염소 차이가 클까요? SiO, O가 3.5죠. 탄소 얼마입니까? 2.5죠. 1밖에 안 나죠. 이건 얼마예요? 1.7이죠. 비금속 원소끼리 서로 다른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할 때는 좀 전에 이야기했죠. 전기염소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한 시그마 결합이에요. 그렇다면 HF가 들어와서 SiO 대신에 Si에 F가 결합해버리면은 Si에 F가 딱 결합해버리면은 이거는 F는 얼마입니까? 4.0이죠. 규소는 얼마입니까? 1.8이죠. 한 개는 금속이고 한 개는 비금속이에요. 두 개 모두 비금속이에요. 두 개 모두 비금속이죠. 전기염 차이가 2점이 나니까 이건 무지막지하게 강한 공유 결합이에요. 그래서 Si와 O 간 유리를 구성하는 Si와 O 뼈대 구조고 이거는 3차원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뼈대 구조인데 이 구조가 끊어져서 SiF4가 생성되는데 여러분들 F의 특징이 뭐냐면요. 결합 무조건 몇 개밖에 안 해요? 한 개밖에 안 하죠. F는 원자가 전자 7개인데 공유 결합 한 개 하고 나면은 나머지 전자 몇 개? 6개. 나머지 전자 6개를 딱 하고 나면은 모두 뭘 만족합니까? 8전적이지만 만족하죠. 이 상태에서 더 결합해야 안 해요? F는 이 상태에서 더 결합 안 해요. 이 상태에서 결합 안 하는 이유. 자기가 전기염 농도가 너무너무 크니까 자기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할까 안 할까요? 자기가 다 내 거야! 그러면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죠. 제공하지도 않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얘한테 전자 주려고 달려들면
누군가가 전자를 앞세우고 달려들면 얘는 이미 전자 껍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길까요? 반발력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를 쓰든지 한 개 딱 결합하고 나면 결합을 반응을 안 하더라 이거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뭡니까? 삼연체 구조에 딱 분자죠. 유리 구조에서는 3차원적으로 계속 이 결합이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3차원적인 뼈대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거는 분자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왜 강산 수용액도 유리를 안 녹이는데 HF가 유리 녹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합 해리 에너지를 가지고서 모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HF에 옛날에 사용하던 이름이 지금은 플로로스인데 지금은 뭐라고 한다고요? 플로로스인데 옛날에 사용하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불산이에요. 얼마 전에 불산 사태 나타났죠? 이제 불산을 뭐하는 데 쓸까요? 유리 녹이는 데 쓰잖아요. 유리 녹이는 데. 그래서 이 전자산업에서는 유리를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들 그 휴대폰의 그 바깥에 보는 창도 결국 뭘로 끝나요? 유리로 끝나죠. 그 유리가 그냥 있으면은요, 표면이 까끌까끌해가지고 빛을 비추면은 난반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물론 이렇게 판유리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전부 불산 수용액을 부어가지고 부으면 알아서 깎아내버려요. 그 물질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전자산업에 항상 거치장은 유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거 깎아야 되죠. 심지어는 반도체 공정도 유리는 아니지만 유리처럼 그런 것들을 깎아내기 위해서 그걸 식각이라고 하는데 그때 뭐세요? HF 쓰죠. 그래서 저 불산은요, 이 선진국에서의 산업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산업이 발달한 동네에서 저 불산이 유출되는 일이 생겼었죠. 그 용도가 다시 이런 용도예요. 유리 녹이는 용도입니다. 자, 그래서 시사진과 관련해서 저런 내용도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도록 하십시오. 비활성 기체의 특징이 뭐냐?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자 껍질이 꽉 채워져 있어요. 전자 껍질이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의 전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남의 전자를 받아들이는 전자 친화도가 어떻더라? 너무너무 작더라. 그래서 전자를 받는 현상도 안 생겨요.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는 주결필상에서 어디 있냐면 오른쪽 끝에 있죠.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핵의 양성자수가 많고 따라서 핵과 원자가 전자는 인력이 크니까 자기 전자 뺏겨요? 안 뺏겨요? 안 뺏기냐. 이게 자기 전자 뺏기지도 않고 남의 전자 가져오지도 않고 또 전자 껍질이 꽉 채워져 있으니까 자기가 오비탈 겹침에 의한 결합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다 원자 상태로 존재하죠.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데 헬륨보다는 네온이 더 커요. 네온보다 아르곤이 더 크죠. 크립톤이 더 크죠. 크세논이 더 크죠. 라돈이 더 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돈 정도만큼의 크기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핵이 존재하고 라돈이라고 하는 원소의 이 원자가 라돈이 몇 번 원소로 나타나 있습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86번이죠. 핵의 양성자수 몇 개일까요? 86개. 전자수 몇 개일까요? 86개. 잘 보세요. 핵의 양성자가 86개가 10개 딱 존재하는데 이거 플러스가 여기 중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핵을 생각하지 말고 제 혼자 전자만 생각할게요. 전자가 86개가 균등하게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디를 보더라도 어때요? 이 마이너스의 중심은 어디 있을까요? 중심이죠. 맞습니까? 자, 제가 핵이 없다고 생각하고 뭐만 뭐 하세요? 전자만 뭐 하세요? 전자가 균등하게 퍼져 있다라고 하면 생각하면은 마이너스의 중심 어딜까요? 여기죠. 그런데 이 전자가 핵 주위에 있을 때 전자가 핵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순간적으로 어때요? 인력이 작으니까 같은 원자 상태에서 이렇게 치우쳤어요. 이렇게 같은 원자 상태로 이렇게 치우치면은 마이너스 중심이 딱 중간일까요? 이쪽일까요? 이쪽이 돼버리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부분적 양성. 얘는 뭐가 될까요? 부분적 양성.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 상태에서 무슨 평경 현상이 생기냐라고 하겠지만 원자 상태에서도 평경 현상이 생겨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만일에 전자가 균등하게 퍼져 있으면은 마이너스 중심은 어딜까요? 딱 중심이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플러스 중심이 있죠? 딱 상쇄가 되니까 영가가 돼버려요. 그런데 전자가 균등하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오빠 저쪽에 좀 기다리고 계셔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균등하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은 마이너스의 중심이 핵의 위치가 아니고 이렇게 치우친 여기가 중심이 돼버려요.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딱 겹쳐가지고 영가가 돼버려요.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됐죠. 그럼 이쪽은 분명히 음성의 성질이 크고 이쪽은 양성의 성질이 더 크기 때문에 한 원자 내에서도 평가 현상이 생겨요. 자, 하여튼 간에 18조 원소는 저렇게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데 평가 현상이 크면 클수록 어떨까요? 더 런던 분산력이 커지겠죠. 그러므로 이 18조 원소도 보면 헬륨에서 라돈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분산력이 크기 때문에 농점 끓는 어떨 거다?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서 여러분들은 파란색 볼펜 가지고서 딱 경계를 꺼놓으세요. 아르곤, 헬륨, 네온, 아르곤 3주기 원소까지는요. 워낙 핵과 원자가 전자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인력이 익어서 자기 전자를 안 잃는데 4주기 정도 되니까 이제 핵하고 원자가 전자의 거리가 평균적으로 멀어요. 가까운 편이에요. 멀죠? 뭐니까 남의 전자를 갖고 올 수는 없지만 자기 전자를 잃는 양의 산화수는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크립톤이나 크세논 같은 원소가 전기 염성도가 큰 F나 O하고는 결합해가지고 저렇게 양의 산화수를 나타내죠. 여기서는 F하고 결합했죠. 그래서 F하고 이 5주기 원소 크세논이 결합을 해서 자기는 F는 항상 마이너스일까요? 두 개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가 몇 가입니까? 플러스 2가죠. 여기는 몇 가일까요? 플러스 4가이죠. 여기는 몇 가입니까? 플러스 6가의 산화수를 나타낼 수 있겠죠. XAF2는 선형 구조, 이거는 평면 사각형 구조, 그 다음에 이거는 팔면체 구조가 아니다. 이거는 무슨 구조라고요? 직선형 구조입니다. 이거는 평면 사각형 구조입니다. 이거는 팔면체 구조가 아니다.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XE는 18조 원소 원자가 이제 8개죠. F06을 받은 전자 한 개 썼죠. 몇 개 남았어요? 6개 남았죠. 비공유 전자쌍 몇 쌍? 3쌍. 그리고 XAF4에서 F06이랑 몇 군데? 4군데 했죠. 전자 하나 썼죠.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은 전자는 어떻게 존재하더라? 비공유 전자쌍.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거는 선형 구조, 그리고 이거는 무슨 구조? 평면 사각형 구조가 됐죠. 이 구조가 왜 선형 구조가 될 수밖에 없냐? 평면 사각형 구조가 될 수밖에 없냐는요. 바로 다음 챕터에서 제가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에서 원자가 전자 6개 가지고 공유결합을 썼죠. 전자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요거 빼면은 무슨 구조입니까? 팔면체 구조인데 얘가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은 워낙 반발력이 크잖아요. 자, 이 구조로 시작하든지 오각상 피라미드 구조로 시작하든지 간에 하여튼 이것 때문에 반발력 요소에 더 휘어지니까 이거는 팔면체 구조도 아니고 오각 피라미드 구조도 아니고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저렇게 무정형 구조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어요. 18종 원소는 원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라돈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62도. 자, 가시면 안 돼요. 끓는 점이 가장 낮은 헬륨 같은 경우는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깝죠. 마이너스 273도에 가까운 마이너스 269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종 원소는 모두 원자 상태로 존재하고 저렇게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모두 기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에서 43쪽을 보면은 6장입니다. 6장에서는요, 주로 공유결합하는 분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원자과 전자쌍 반발 이론, 그리고 혼성업 이탈 이론과 분자 궤담식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공유결합하는 분자는 크게 물질의 분류를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분자, 두 번째로 공유결정, 원자결정이죠. 분자는 한 분자 내에서는 강한 공유결합하지만 분자와 분자 간에는 약한 인력이 생기죠. 근데 원자결정이라고도 하고 공유결정이라는 것은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공유결합을 해요. 분자는 한 분자 내에서는 아무리 강한 공유결합하더라도 분자와 분자 간에는 수소결합이나 런던 분자가 같이 비교적 약한 분자 간 힘이 작으니까 끓는 점에는 농점이 낮죠. 그래서 H2O가 수소결합을 해요. 수소결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H2는 농점이 몇 도밖에 안 돼요? 0도씨. 착각하시면 안 돼요. 농점이 0도씨밖에 안 돼요. 아니, H2O가 굉장히 농점이 높다. 수소결합력이 강하다고 했는데 농점이 몇 도씨라고요? 100도예요? 200도예요? 500도? 아니죠. 0도씨죠.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은 수소결합을 하더라도 굉장히 약한 편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0도보다 높은 물질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수백도 이상인 거는 잘 없더라는 거죠. 근데 공유결정, 3차원적으로 계속 공유결합을 하면요. 농점이 기본이 1000도 이상이죠. 1000몇백도, 2000몇백도,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보면 3000몇백도까지 굉장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금속 원소들은요. 자기들이 공유결합을 하면은 그만큼 더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를 예를 들면은 수소 원자가 원자 상태로 존재할 때 이 에너지를 얼마로 놓은지 아세요? 0으로 놓았어요. 서로 무한대로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인력도 작용하지 않고 반발력도 작용하지 않는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력이 작용하니까 에너지가 낮아지죠. 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아지는데 그때 가까워졌을 때 인력의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하고
반발력에 의해서 에너지 줄이가 높아지는 거 이제 상쇄되는 거죠. 그렇게 상쇄되는 거 딱 하고서 요만큼의 에너지 줄이가 더 낮아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보통 가까워질 때가 가장 에너지 줄이가 낮은 상태냐면은 전자 껍질이 적당하게 겹쳐졌을 때, 그때가 이 전자와 양쪽의 핵하고의 인력, 그리고 핵 간의 반발력, 전자 간의 반발력으로 했을 때 가장 에너지 줄이가 낮은 상태이더라 이거죠. 자, 공유결합하는 분자의 결합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해 볼까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기체 상태로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NaCl이라고 하는 이온 결정을 형성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격자 에너지죠. 격자 에너지가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무슨 결합력이 강하다고요? 이온 결합력이 크구나라고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공유 결합력이 얼마나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결합 해리 에너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결합 해리 에너지는요, 이것이 분자일 수도 있어요. 원자 결정, 다른 말로 공유 결정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공유 결합하는 물질 1몰이 산산조각이 나서 기체 상태의 원자로 바뀔 때, 그때 엔탈피 변화를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하고, 그러면 결합이 끊어질 때는 흡열일까요? 발열일까요? 항상 흡열, 발열 다 될까요? 항상 흡열이겠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다 흡열 과정이기 때문에 엔탈피 변화량이 양수값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때 결합 해리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만을 딱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기억. 14족 원소인데 14족 원소는 원자가 전자 4개, 보통 시그마 결합한다고 생각해 둘 때 자기 결합판이 몇 개예요? 4개죠. 원자가 전자 4개 가지고 시그마 결합 하나, 둘, 셋, 4개를 형성하죠. 그리고 이게 2주기 원소도 그렇지만 14족의 3주기 원소도 이렇게 시그마 결합. 그리고 14족의 4주기 원소도 이렇게 결합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갈수록 공유 결합력이 강할까요? 주기가 작을수록. 주기가 작을수록 결국 이 핵하고 중간에 있는 공유 진재성하고의 거리가 가깝죠. 거리가 가까우면 인력이 크기 때문에 결합력이 전체적으로 더 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결국 더 핵과 공유 진재성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결합 에너지가 클 거야. 이거는요, 보통 같은 족끼리 비교할 때, 같은 족끼리 비교하는 데다가 심지어 뭐예요? 같은 동종 원소들이죠. 그죠? 그거 할 때는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끼리 결합할 때는 전기염 송도 차이가 어떻게 될수록 크면 클수록, 탄소 2.5죠? 질소 전기염 송도 얼마입니까? 3.0이죠. 차이 0.5예요. 탄소 2.5, 산소 얼마입니까? 3.5죠. 차이 1.0이죠. 규소 1.8이죠. 산소 3.5죠. 1.7이 나죠. 그 규소 얼마입니까? 1.8, F 얼마입니까? 4.0, 전기염 차이가 2.2나 나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두 비금속 원소의 전기염 송도 차이가 크고 따라서 결합 에너지가 크더라. 이건 암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저기서 가장 중요한 암기가 몇 번이라고 하냐면 3번이라고 했거든요. 3번에다가 여러분들이 박스 표시를 파란색으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17족 원소의 수소 화합물에서 왜 HF 쪽으로 가면 갈수록 결합 에너지가 크다? 두 비금속 원소의 전기염 송도 차이가 크니까. 17족 원소의 수소 화합물뿐만 아니라 뭐도 그래요? 16족 원소의 수소 화합물도 마찬가지예요. H2하고 H2S, H2 셀레늄, H2 텔루로 쪽으로 가면 갈수록 누구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 결합 에너지가 클까요? H2 쪽으로 갈수록 더 크더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이온화도 안 돼요. 근데 H2S는 어때요? 결합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수용액 중에서 조금이나마 이온화돼서 무슨 성질을 나타내더라? 산의 성질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암기하세요. 당연히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이 결합력이 커요. 이중 결합보다 삼중 결합이 결합력이 크죠. 왜냐하면 단일 결합은요, 중간에 핵 사이 중간에 전자가 2개예요. 이중 결합은 핵 사이의 중간에 전자가 평균적으로 몇 개? 4개. 삼중 결합은 핵 사이의 전자가 평균적으로 몇 개? 6개. 전자 개수가 많으면 양쪽 핵을 전자가 끌어당기는 인력의 합이 커서 결합 해리 에너지가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44쪽에 보니까 공유 결합하는 물질, 제가 처음 이야기를 할 때 크게 무슨 물질하고 무슨 물질이 있다라고요? 분자하고 공유 결정이 있다고 했죠. 요거 전체 이 그림이에요. 44쪽 왼쪽 제일 위에를 파란색 형광펜으로 여러분들이 박스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결합 해리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또 이제 여기서 시그마 결합만 하는 거를 보는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시그마 결합이라고 했어요.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다 고려한다고 했어요. 시그마 결합이라고 했죠? 자, 시그마 결합인데 탄소가 시그마 결합하면 결합할 몇 개입니까? 4개죠? 규소가 시그마 결합하면 결합할 몇 개예요? 원자 건조 4개이기 때문에 4개죠? 주기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핵과 공유 존재성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그 결합력이 크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큽니다. 그런데 15족, 16족, 17족인데 질문! 15족에서 여기서 지금 질소 분자라고 했어요. 시그마 결합한다고 했어요. 시그마 결합했죠. 질소 분자는 NN 간에 몇 중 결합합니까? 3중 결합하잖아요. 3중 결합이 아니고 시그마 결합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소가 자기 원자가 전자 5개를 가지고 시그마 결합 3군데 하고 나머지 2개 전자를 비공유 존재상 이렇게 존재해야 자기는 8존재 규칙을 만족하거든요. 요 질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공유 존재성이야 뭐가 생겨요? 반발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15족 원소가 시그마 결합만 한다고 생각할 때 비공유 존재성이 존재하고 이주기 원소. 아까 우리가 전자 친화도가 CL이 가장 컸었어요? F가 가장 컸었어요? CL. 왜 F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넘버 원일 줄 알았는데 조금 작았어요? 두 번째 전자겁체에서의 전자가 또 들어오니까 반발력이 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공유 존재성이 존재하면은 두 번째 주기에서는 두 번째 전자겁체의 반발력이 생각이 있다는 것보다는 크죠? 따라서 어때요? 결합이 쉽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가면 갈수록 핵과 공유 존재성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인력이 커야 되지만 어디서 맥시멈이더라고요? 3주기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4주기, 그 다음에 2주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파란 색마표로 여기다 미칠 거세요. 여기다가. 그래서 저렇게 시그마 결합만 한다고 생각했을 때 동종 저 원소들끼리 결합은 같은 족을 기준으로 하면은 2주기가 아니라 몇 주기라고요? 3주기. 물론 비공유 존재성이 없을 때는 탄소가 가장 핵과 공유 존재성 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가 크죠. 산소도 질문. 시그마 결합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산소는 결합할 몇 개 가져요? 시그마 결합하면 결합할 H2 생각하면 되잖아요. 몇 개 가집니까? 2개를 가지죠. 그래서 2개 결합하고 그리고서 나머지 원자과 전자 4개가 뭐로 존재합니까? 비공유 존재성. 아니 그게 생각이 됩니까? O가 16족 원소 원자 전자 6개 공유 결합을 하는데 하나하나 쓰고 전자 몇 개 남았어요? 4개가 남았죠. 비공유 존재성 몇 개입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 2개 하면은 비공유 존재성 몇 개일까요? 2개나 있죠. 비공유 존재성이 2개나 있고 비공유 존재성이 한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끊어질까요? 이게 강한 결합일까요? 쉽게 끊어지죠. 그래서 탄소 간의 단일 결합보다 질소 간의 단일 결합이 훨씬 작아요. 산소가 좀 더 작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플로르는 왜 탄소보다 좀 더 큰데요? 플로르는요 핵의 양성자 수가 또 산소보다 많잖아요. 거기다가 나머지는 다 뭐밖에 없어요? 비공유 존재성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핵의 양성자 수 효과 때문에 결합 에너지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데 플로르 이거는 따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 이런 물질 존재해요. 탄소 이런 이원자 분자 존재해요. 아니 탄소 2개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합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질소 2개가 딱 모이면 이렇게 결합해요. 이렇게 결합해요. 이렇게 결합하잖아요. 이런 거 없거든요. 이원자 분자로. 그런데 얘들은 다 뭐냐면 이원자 분자예요. F2, Cl2, Br2, I2 그죠. 그래서 여러분 녹색 형광펜으로 박스 표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적어놓으세요. 이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 자, 14족과 같이 시그마 결합만 한다고 했을 때 비공유 존재성이 없으면은 주기가 작을수록 결합 에너지가 커요. 15족, 16족, 17족과 같이 비공유 존재성이 있을 때 시그마 결합만 생각하면은 어떤 주기가 제일 크더라고요? 예, 3주기가 가장 크더라. 왜냐면은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주기가 작아서 핵과 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인력이 큰 거지만 이거는 예상보다 반발력이 2주기는 너무 크더라 이거죠. 그래서 3주기가 가장 크더라 라고 하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5번을 보세요. 5번에 보니까 동액 이원자 분자라 했죠. 자, 질문. 동액 이원자 분자에서 이 5번에서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5번에서 존재할 수 있는 물질. 감독님, 사용할 수 있는 판이 없어요. 이레이저. 내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거를 재활용해야 되겠군요. 이거는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동액 이원자입니다. 동액이라는 것은 똑같은 원소끼리 결합했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녹색 형광펜을 가지고서 테두리를 딱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호돈소 물질 1기압 25도의 상태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것이 시작 H2, N2, O2, F2, Cl2, Br2, I2 요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만 실제로 존재하는 분자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뭐 할 뿐이에요? 가정할 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실제로 존재하는 분자다라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실제로 존재하는 분자를 기준으로 볼까요? N2는 어떻게 구조가 형성이 됐냐? 이런 식으로 3중 결합을 하고 있어요. 산소는 2중 결합을 하고 비공유 분자쌍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F는 무슨 결합합니까? 단일 결합하면서 비공유 분자쌍이 이렇게 표시가 됐죠. 요게 단일 결합이죠. 나중에 분자 괴담수 이론에 의해서 결합 차수를 구해보면 몇 차 나오더라? 1차. 2중 결합이죠. 몇 차 나올까요? 2차 나와요. 3중 결합이죠. 결합 차수 구해보면 몇 차 나올까요? 3차. 그래서 우리가 분자 구조를 루이스 구조로 그렸을 때 이 NO 분자 같이 얘는 뭐가 존재해요? 구조를 딱 그리다 보면은 헛전자가 존재하거든요. 헛전자, 다른 말로 홀전자라 하죠. 헛전자가 존재하는 거는 이게 이중 결합이니까 결합 차수 2차 그런 거 말 안 돼요. 헛전자가 존재하는 건 아주 특이하죠. 그렇죠? 이런 헛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제외하고 항상 이렇게 전자가 모두 쌍으로 존재하는 분자들은요. 루이스 구조에서의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면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분자 괴담수 이론 구해보면 몇 차 나올까요? 1차, 2차, 3차. 또 해볼까요? 1산화탄소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어떻게 나옵니까? 1산화탄소가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죠. 형식 전화까지 표시해보면은. 몇 중 결합이에요? 3중 결합이죠? 모두 전자 쌍으로 존재하죠? 결합 차수 구해보면 몇 차 나올까요? 3차. 시아나이온. 여러분들이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은 이런 구조가 나오나요? 예, 이런 구조 나오죠? 이때 모두 전자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쌍으로 다 존재하죠? 자, 몇 중 결합이에요? 3중 결합이죠? 분자 괴담수 이론으로 구해보면 몇 차 나올까요? 3차가 나와요. 자, 하여튼 이제 여기서 제가 간단한 원리를 지금 이야기했는데 요거 단일 결합, 이중 결합, 3중 결합이 때 1차, 2차, 3차인데 그런데 이 17조 원소 F2가 1차면은 얘도 어때요? 1차. 얘도 1차, 1차. 그 다음에 얘가 이 분자 괴담수 이론에 의해서 2차면 얘도 다 몇 차일까요? 2차. 얘도 어때요? 3차면 이거 다 뭘까요? 3차죠. 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 P가 두 개가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존재 사실상 해야 안 해요? 존재 안 해요. 황이 두 개가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론 뭐 발견을 못할 리는 없겠죠. 그죠? 발견하려고 뭘 못 발견해요. 그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거는 사실상 거의 존재한다 안 한다? 제가 완전히 존재 안 한다고 했어요. 거의 존재 안 한다고 했어요. 거의 존재 안 하죠. 아니 10억 명 중에서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거 또는 1조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1경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1경 명 중에 의존원에 한 명 합격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존원 공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공부하면 안 돼요. 확률이 반드시 몇 퍼센트는 돼야 돼요? 50%는 돼야 되고 하다 못해 확률이 여러분들은 다 공부 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50% 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 그렇죠? 나이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있어요. 누굽니까? 찬호, 세리. 예? 모르세요? 그 조상들이요. 공원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공원, 파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 파크를 갖고 있는 그 선조들의 후손이 공을 잘 던지는 찬호가 그럼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몇 승만 하면 될까요? 무조건 승률이 절반만 넘으면 돼요. 그러면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무슨 목표를 가지는지 일단 이 확률이 50%가 넘는데 그때 이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들면은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됐죠? 그래서 인생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꼭 조한길일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이원자 분자. 그래서 이 3차는 이것도 3차인데, 그때 이거는 제가 시그마 결합한다고 해서요. 동정 이원자 분자라고 했어요. 동정 이원자 분자죠. 그래서 동정 이원자 분자는 그때 결합 에너지가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은 결합 차수. 결합 차수가 크면 클수록 결합 에너지가 크죠. 결합 차수가 클수록 결합 에너지가 커요. 원래 여러분들 C2 분자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오빠 가지 마세요. B2 분자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결합 차수가 크면 클수록 결합 에너지가 크더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서는요, 3중 결합하고 2중 결합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크면 클수록 주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핵과 그 2중 결합하거나 3중 결합한 전자가 더 거리가 가깝고 인력의 합이 더 커가지고 결합 에너지가 크죠. 근데 얘는 단일 결합밖에 못하니까 예외적으로 어때요? 작죠. 이원자 분자로 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미 이해 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이미 얼마 전에 지나갔어요?
한 열흘 전에 지나갔죠. 얘가 갔어요. 저 애가 왔어요. 자, 그 판을 주십시오. 원자과 전자쌍 반발 이론. 원자과 전자쌍 반발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응용된 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 원자과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분자에서 한 원자, 그게 중심 원자일 수도 있고 기준 원자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자과 전자쌍이 있어요. 여러분들 원자과 전자쌍에는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죠.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이 원래 영어로 뭐라고 해요? 공유 전자쌍이 코발런트 반딩하는 전자쌍이에요. 비공유 전자쌍은 언코발런트라고 해요. non-covalent라고 해요. 그런 표현 없어요. 비공유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은 얘들은 어때요? 공유결합 안 하니까 외롭잖아요. 론페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고립 전자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비공유 전자쌍, 어떤 책은 고립 전자쌍 같은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전자쌍끼리는 항상 뭐가 생겨요? 반발력이 생기죠. H2를 봤더니 비공유 전자쌍 두 개 간의 반발력, 공유 전자쌍 두 개 간의 반발력,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생기는데 이 중에서 각이 똑같이 109.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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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5도는 누가 반발력이 제일 클까요? BB 간의 반발력이 제일 크고 00 간의 반발력이 제일 작더라. 제가 몇 도라고 가정했어요? 109.5도라고 가정을 했죠. 그럼 왜 BB 간의 반발력이 크냐라고 해봤더니 비공유 전자쌍은요, 자기만의 것이니까 핵에 좀 가까워요. 공유 전자쌍은 공유 결합하는 전자쌍이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면 누구도 끌려와요? 수소액도 내 전자! 그러면서 같이 끌려오는 거예요. 같이 끌려오다 보면 핵과 핵 간에 뭐가 생겨요? 반발력이 생기니까 무한정 가까이 끌려올까요? 안 그러면 요 영역보다 바깥에 있을까요? 바깥에 있겠죠. 똑같이 109.5도라고 생각하면은 핵에 가까운 이것 간의 거리가 가까울까요? 핵에서 먼 이것 간의 평균 거리가 가까울까요? 이게 거리가 더 가깝죠. 따라서 반발력이 더 커요. 반발력이 커지니까 어때요? 이런 식으로 벌어져서 이건 109.5도보다 더 큰 한 114도, 115도. 이거는 원래 거리가 멀어서 반발력이 작으니까 좀 밀려들어서 약 몇 도? 104.5도 정도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쌍 간의 각이 같다라고 가정하면 뭐 간의 반발력이 크더라? BB. 뭐가 제일 작더라? 00.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예요. 전자쌍이 뻗은 방향인데 단일 결합이든 이중 결합이든 삼중 결합이든 1.3중 결합이든 3분의 4중 결합이든 3분의 5중 결합 다 다중 결합이죠. 단일보다 더 큰 결합이에요. 고결합 전자쌍이든 비공유 전자쌍이든 무조건 몇 군데 방향으로 본다고요? 한 군데 방향. 그 방향이 서로 우리 뭐랍니까? 스테릭 넘버 SN 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SN 값은 전자쌍의 뻗은 방향의 수예요. 이산화탄소 다 이중 결합이면 몇 군데 방향을 뻗으세요? 두 군데 방향을 뻗으세요. SN 값 얼마예요? 2죠. 이건 SN 값 얼마? 3. 얼마예요? 4. 얼마예요? 5. 얼마예요? 6이죠. SN 값이 2면 바로 뒤에 나오는데 혼성오비탈로 따지면 무슨 혼성오비탈로 시그마 결합할까요? SP. SN 값이 3이면 SP2, SP3, SP3D, SP3, D2 혼성오비탈을 가지고 결합합니다. 자, 하여튼 스테릭 넘버는 그런데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은 스테릭 넘버가 2면은요,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최소화되려면 무슨 구조? 선형 구조. 180도죠. 3이면은 평면 삼각형, 4면은 삼면체 구조, 5면은 평면 삼각형에서 위쪽으로 보니까 삼각 피라미드, 아래쪽으로 봐도 삼각 피라미드, 따라서 삼각쌍 피라미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삼각쌍 뿔이라고 하죠. 이건 무슨 구조일까요? 위로 보니까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몇 개가 눈에 보이나요? 4개. 밑으로 보니까 몇 개가 눈에 보여요? 4개. 8개의 정삼각형 면이 보이죠? 따라서 정팔면체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까지가 바로 원자과 전자쌍 반발 이론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에 해당이 돼요. 두 가지예요. 다시 봅니다. 원자과 전자쌍은 무슨 전자쌍과 무슨 전자쌍이 있다?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물론 비공유 전자쌍 안 가질 수 있어요. 메테인 분자처럼 모두 공유 전자쌍일 수 있어요. 암모니아 분자처럼 비공유 전자쌍 한 개 가질 수도 있어요. H2O처럼 비공유 전자쌍 2개 가질 수 있어요. 누구 간의 반발력이 제일 크다고요? BB 간의 반발력이 크죠. 따라서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쪽은 핵이 없기 때문에 분자 구조를 말할 때는 말 안 해요. 무슨 구조입니까? 구분형 구조. 여기는 핵이 다 존재하고 연결해보면 무슨 구조? 정사면체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핵이 있으면 사면체인데 그거보다 어때요? 짜리몽땅. 키가 작아요. 따라서 이거를 사면체라 하지 않고 말합니까? 삼각 뿔이다, 삼각 피라미드라고 표현을 하죠. 자, 여기서 비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공유 진재성의 각이 작아지죠. 공유 진재성의 각을 핵을 연결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결합각이라고 해서 결합각이 더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Sn 값이 4지만 비공유 진재성이 많을수록 공유 진재성의 각에 해당되는 결합각이 더 작아지더라라고 하는 원리. 그리고 Sn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형이냐, 평면삼각형이냐, 사면체냐, 그리고 삼각 쌍피라미드냐, 팔면체 구조냐로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여기 PCl5의 구조를요, 파란색 형광펜을 가지고서 동그라미 표시를 딱 해놓으세요. 그대로 요 끝에서 요 끝까지 딱 걸리도록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녹색 볼펜을 가지고서 요렇게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뭐처럼 보여요? 지구처럼 보이죠? 지구처럼 보이고, 녹색 선을 따라서 딱 보니까 CL 3개가 어디에 걸쳐져 있어요? 적도에 걸쳐져 있죠? 그래서 이걸 뭐랍니까? 에코토리얼 방정. 에코토리얼이라고 표현을, 적도면의 그 말이죠. CL 2개는 어디에 있어요? 북극, 남극, 폴에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축 방향이다 해서 액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삼각쌍 피라미드 구조에서 액셜의 길이는 항상 에코토리얼의 길이보다 어때요? 더 길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액셜과 에코토리얼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거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 왜 액셜이 더 길고 에코토리얼이 더 짧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혼성 오비탈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정기적인 반발력의 측면에서만 이야기해 볼까요? P, CL 이렇게 딱 존재하고 있어요. 평면 삼각형. 그리고 이제 축 방향. 자, 반발력이 크면은요, 그거는 밀려나게 돼 있거든요. 이때 이렇게 에코토리얼 방향에 있는 이 전자쌍을 봤더니 120도죠. 120도는 반발력이 충분히 작아요. 왜냐하면 H2만 하더라도 비공유 진재성 간의 각이 몇 도일까요? 109.5도보다는 좀 큰 114도, 115도인데 이 정도 되니까 어때요? 견딜만 하다. 그래서 H2는 굉장히 안정한 분자거든요. 그래서 120도는 충분히 큰 각에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반발력이 90도인 거는 굉장히 또 반발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전자쌍과 전자자, 에코토리얼과 액셜 간의 몇 도예요? 90도죠. 90도나 존재하는 거는 얘는 반발력이 큰 건데 반발력이 큰 요소가 몇 군데 있어요? 2군데 있죠. 그래서 한 개의 에코토리얼당 90도의 각이 있어서 반발력이 큰 게 2군데 있는데 이번에는 액셜을 볼까요? 액셜에 있는 이 전자는 자기하고 90도에 있는 게 몇 군데 있냐면 하나, 둘, 3군데 있죠. 얘가 어때요? 반발력이 더 크죠. 반발력이 크면 어때요? 밀려나는 거예요. 반발력이 크면 밀려나요. 그래서 액셜이 길고 에코토리얼의 상대로 어때요? 짧다. 저거를 우리가 반발력의 측면을 생각해야 되고 혼성 오비탈로 설명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각쌍 피라미드 구조에서 액셜과 에코토리얼의 길이가 같다 다르다. 그 다음에 누가 더 길다라고 하면 누가 더 길다고 해야 돼요? 액셜이 길다. 암기하도록 하세요. 큰 불가사리 표시 한 개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응용적인 측면으로 남아있다. 이때까지는요. Sn 값을 이야기할 때 모두 공유 진재성만 존재했죠. 근데 비공유 진재성이 존재하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 비공유 진재성. Sn 값이 2인 거, Sn 값이 3인 거, Sn 값이 4인 거, Sn 값이 5, 6인데 Sn 값이 4인 거, 메테인, 암모니아, H2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자, 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삼면체 구조, 삼각 피라미드 구조, 그리고 구분형 분자 구조라고 알고 있어요. Sn 값이 5예요. Sn 값이 5에서는 그것이 공유 진재성이든 비공유 진재성이든 무슨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삼각쌍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죠. Sn 값이 4일 때는 모두 공유 진재성이든 비공유 진재성이 한 개 있든 공유 진재성 2개에다가 비공유 진재성 2개가 있든 하여튼 원자과 전자쌍 간에는 4개가 삼면체 구조, 4개가 삼면체 구조, 4개가 삼면체 구조죠. Sn 값이 5일 때, 즉 전자성이 뻗은 방향이 5군데 이를 때는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 삼각쌍 피라미드 구조죠. 그래서 평면삼각형의 축, 평면삼각형의 축, 평면삼각형의 축, 평면삼각형의 축이죠. 그리고서 비공유 진재성인데, 자, Sn 값이 5에서 비공유 진재성이 하나도 없죠. 비공유 진재성이 한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는 비공유 진재성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 개 있죠. 2개 있죠. 3개 있죠. 4개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비공유 진재성이 5개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따라서 아니 여러분들 비공유 진재성이 4개면은 뭐예요? 18조 원소 그 자신이잖아요. 원자지 무슨 그게 분자예요. 그죠? 비공유 진재성 5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태생적으로 자기가 결합하지 않고 전자는 몇 개까지 가지고 있어요? 18조 원소 보니까
8개. 아니, 비공유 전자쌍이 5개 있다는 거는 자기가 태생적으로 원자가 전자가 원자 상태는 몇 개라는 거예요? 10개인 거. 그러니까 18쪽 다음에 20쪽 원소 있어요?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SN 값이 5에서 비공유 전자쌍은 하나도 없든지 1개 있든지 2개 있든지 3개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은 무조건 어느 위치로 가냐면은 에쿼토리얼. 위아래는 축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은 무조건 에쿼토리얼 위치로 가더라. 무조건 에쿼토리얼 위치로 가다 보니까 세 개가 있을 때는요, 비공유 전자쌍 간의 대칭구죠. 공유 전자쌍 간의 대칭구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구조예요? 예, 선형구죠.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 있죠. 자, 비공유 전자쌍이 SN값 5에서는 무조건 어느 위치로 간다고 했어요? 에쿼토리얼이죠. 요거 딱 빼고 나니까 보니까 무슨 구조는 뭐예요? 이렇게 뒤집어놓고 이렇게 하면 그죠? 오빠가 좋아, 우유가 좋아. 제가 우유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건 뭘까요? 우 구조예요. 그죠? 저는 우 구조, 이게. 한때는 엄마가 좋아서 구조였는데. 자, 어쨌거나 간에 이거는 문자로 표현되고 있죠. 영어로 발음은 뭡니까? T자인 거죠. 왜 문자일까요? 문자의 특징은 입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게 좀 낮으면은 요게 좀 이렇게 높으면은 이래 되고, 요게 이게 이제 높은 거예요. 입체적으로 아주 높아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문자는 평면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CL, F 3개와 CL이 모두 어느 플레인, 동일한 평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T자인 구조를 하죠. 우리가 각이 똑같다고 생각할 때는 BB 간의 반발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누구 반발력이에요? 비공. 제일 반발력이 작은 게 공공이죠. 자, 공공간의 90도, 그리고 비공간의 90도, 비공간의 90도인데 누가 반발력이 커요? 비공이 크죠? 따라서 이쪽으로 굽어졌어요. 얘도 이쪽으로 굽어졌죠. 그러니까 T는 T인데 무슨 T? 굽은 T. 그 다음에 이 구조, 비공유 전자쌍이 1개 있죠? 비공유 전자쌍이 1개 있고, 하여튼 SN값이 5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이 1개든 2개든 3개든 모두 에쿼토리얼 위치인데, 요렇게 딱 존재하고 나서 얘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분자 구조가 뭐예요? 시소형 구조죠. 시소형 구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공공간이 90도, 공공간이 90도인데, 비공간의 90도. 누가 반발력이 커요? 비공간의 90도가 반발력이 커죠. 굽어졌죠?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로 굽어졌어요. 따라서 무슨 시소입니까? 굽은 시소. 시험 문제에서는 시소라고 해도 되고, 굽은 시소라고 해도 되고, T라고 해도 되고, 굽은 T자라고 해도 되는데, 단지 각을 이야기할 때는 이 각은 몇 도보다는 작다고요? 90도 작죠? 이 각은 몇 도보다 작다고요? 90도 작다. 그거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한 가지 더. 이거는 선형 구조예요. 에쿼토리얼 쪽은 결합팔이 없어요. 따라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0개든 1개든 2개든 보니까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액셜도 있고 에쿼토리얼도 있죠. 액셜도 있고 에쿼토리얼도 있죠. 액셜도 있고 에쿼토리얼도 있죠. 이거 3개 구조에서는 무조건 액셜이 에쿼토리얼보다 더 길어요. 이 2개의 길이가 같지가 않다. 여기는 에쿼토리얼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어느 누구도 결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SN값이 6인 경우는 팔면체 구조죠. 팔면체 구조에서는 특별하게 액셜과 에쿼토리얼의 구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수평면의 이 평면 사각형 기준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1개 또는 2개 있을 수 있어요. 3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분자 구조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들고 오세요. 1개 존재하든 2개 존재하든 모두 우리가 쳐다보는 이 평면 사각형에 대해서 무슨 방향이에요? 예, 축 방향 쪽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구조입니까? 사각 피라미드인데 공공간의 90도가 반발력이 클까요? 비공간의 90도가 반발력이 클까요? 비공간의 90도. 따라서 이게 뜨겠죠, 그죠? 중심 엉덩이는 내려앉아 있는데 다리만 팍 뜨는 거, 요거는 안 되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 그래서 9번 사각 피라미드.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 모두 이쪽 방향으로 있는데 이거는 무슨 구조입니까? 평면 사각형 구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XEF2는 선형 구조다, XEF4는 평면 사각형 구조다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빨간색 형광펜으로 SN값이 5인 거에다가 박스 표시, 파란색 형광펜으로 SN값이 6인 거에다가 네모괄호 표시를 하세요. 빨간색으로 SN값 5인 거에다 박스 표시했는데 빨간색으로 큰 불가사리 표시, 파란색으로 SN값이 6인 거에다 네모괄호 표시했는데 마찬가지로 큰 불가사리 표시를 딱 해놓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비공유 진재쌍이 저렇게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한 가지를 더 연장해서 보자는 거죠. 한 가지를 더 연장해서 똑같이 16조 원소고 수소가 2개씩 결합되고 16조 원소 원자가 이제 6개 가지고 공유 결합하는데 전자 1개 한 개 쓰면 전자 4개 남았죠. 비공유 진재성이 2쌍씩 존재를 해요. 그때 이 비공유 진재성 간의 반발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몇 도라고요? 104.5도 정도가 됐죠. 주기가 더 커졌어요. 굉장히 주기가 커서 이제 이건 몇 주기입니까? 5주기죠. 5주기면 비공유 진재성이 지금 H2O가 109.5도보다 큰 얼마? 한 114도, 115도가 됐죠. 그럼 얘도 114도, 115도가 되면은 실제로 비공유 진재성이 5번째 전자급수로 되니까 자기가 굉장히 멀겠죠. 이제 머니까 어때요? 아, 내가 아까는 미안하다. 내가 좀 줄어들고 네가 109.5도에 가깝게 대줄게. 이런 일은 없어요. 비공유 진재성은 뭐라고요? 악덕 고리대금업자. 악덕 고리대금업자는요. 절대로 안 봐줘요. 그러니까 5주기가 되면서 자기도 114도, 115도 되면은 분명히 5주기니까 5배 전자급수니까 진짜 전자 간의 거리 멀잖아요. 그 다음에 이 얘들은 한 104.5도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5주기니까 이 공유 진재성이 어때요? 공유 진재성이 그래도 이제 핵으로부터 멀죠. 근데 이제 핵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얘 보기 어때요? 얘가 이제 좀 살만하거든요. 더 밀어붙여! 이렇게 해서 항상 비공유 진재성은 공유 진재성한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어때요? 더 밀어붙이죠. 그래서 주기가 크면 클수록 자기는 원래 H2O 생각하면 114도, 115도니까 5주기 되면은 진짜 자기가 양보할 만한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못 살게 굴어요? 공유 진재성이 이렇게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더 밀어붙여서 결합각이 더 작아지더라. 그래서 이쪽이 크고 이쪽이 더 작아지더라. 항상 뭐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비공유 진재성은 악덕 고리대금업자이다. 공유 진재성을 봐주는 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원소인데 전기염 송도가 다른 원소가 결합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원자과 전자쌍 반발 이론의 결합각은 누가 매달려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원자과 전자쌍은 주기가 작은 게 결합되어 있네. 주기가 큰 게 결합되면 이 원자 사이즈가 크겠지. 주기가 더 큰 4주기 원소 결합되니까 원자 사이즈가 크니까 이 부름끼리 부딪히면은 어이구 이 복잡하겠네. 그럼 이 결합각이 커지겠네. 이게 아니에요. 결합각이 커진 거는 맞지만 결합각이 커진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은 건 맞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원자과 전자쌍 반발 이론은 뭐예요? 뭐 간의 반발력이 생겨요? 이 원자끼리 매달리는 원자끼리 반발력이에요. 원자과 전자쌍끼리 반발력이에요. 원자과 전자쌍이죠. 브롬은요 전기염 송도가 작기 때문에 전자를 가까이 못 끌어당겨요. 염소는 전기염 송도가 그보다 크죠. 따라서 전자를 자기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플로르는 전기염 송도가 더 크죠. 따라서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그랬더니 이 공유 진재성 간의 실제 거리가 멀어지죠. 멀어지면 누가 못 살게 굴어요? 비공유 진재성. 너 살만하네. 너 밀어붙여! 이렇게 해서 더 각을 작게 만들더라. 그래서 이쪽으로 할수록 결합각이 작고 이쪽으로 큰 것이 얘가 주기가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뭘로 해석해야 됩니까? 항상 비공유 진재성이 누구를 절대로 안 봐준다고요. 공유 진재성을 안 봐주더라. 그런 원리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기가 똑같은 원소가 결합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게 각이 형성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잠시 후에 세 번째 섹션 혼성 오비탈 이론부터 설명하겠습니다.